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부치는 그 기름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14억 명 중 단 한 명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건 사고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더러운 트럭 한 대가 일으킨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2024년 7월 2일 중국 신경보 기자 한 명이 유조차 한 대를 따라갑니다. 허베이성에서 출발한 이 차는 석탄에서 뽑아낸 액체 화학물질을 가득 싣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석탄을 녹여 만든 산업용 기름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한국에서는 위험물로 분류돼서 전용 탱크로만 옮겨야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목적지에서 화학물질을 다 내려놓은 다음 탱크를 씻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넣어요. 검은 기름이 내벽에 그대로 남은 채로 곧장 식용유 공장으로 가서 대두유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걸 정부가 아니라 기자 한 명이 먼저 알았을까요? 그리고 세척비 10만 원이 어떻게 14억 명의 식탁을 흔들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세 겹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하고도 연결되는지. 먼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석탄 기름 잔류물에는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화학물질을 물보다 훨씬 잘 빨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 겹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냥 위생사고로 보면 진짜 그림을 놓칩니다. 이건 한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인 우주선을 쏘고 달 뒷면에 착륙하고 전기차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름 탱크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습니다. 다들 번쩍이는 옷을 봤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게 비어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은 이 사건을 두고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중국 최악의 식품 안전 스캔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표현조차 약하다고 봐요. 멜라민은 특정 분유 제품 몇 개의 문제였습니다. 유조차는 전국의 식용유 유통망 전체에 걸린 문제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표면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한 겹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기자가 따라간 그 유조차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신경보 보도를 보면 한 유조차는 닝샤에서 석탄 기름을 싣고 와 스자장에서 내려놓은 뒤 그날 밤 그대로 텐진까지 달려갑니다. 세척은 없었어요. 그리고 텐진의 한 주차장에서 식용유를 실으려고 대기합니다. 기자가 운전사한테 물었어요. 식용유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운전사는 별로 걱정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받아주거든요. 공장 경비원도 들어오는 차들을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가락으로 탱크 한쪽을 쓸면 시커먼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인데 그 상태 그대로 콩기름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제초제를 담았던 통에 씻지도 않고 정수기 물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통을 헹구지도 않고요. 기자가 운전사한테 또 물었습니다. 왜 안 씻습니까? 운전사 대답이 핵심입니다. 세척하면 500위안에서 0위안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드는데 안 씻으면 그만큼 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한다.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건 태도였습니다. 운전사는 이 말을 하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원래 다들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관행이 기준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유조차 한 대가 하루에 왕복 2번만 뛰어도 세척비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굳습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 1년이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업계에 수천 대가 굴러다닙니다. 다 합치면은 연간 수백억 원의 세척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수백억을 아끼려고 14억 명의 식탁 기름을 오염시킨 겁니다. 이건 택배 상자에 테이프 값 200권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독성 물질이 묻은 통에 먹을 걸 담는 차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석탄 액화유에는 벤젠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을 만드는 골수를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백혈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못 박은 물질입니다. 톨루엔, 자일렌도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은 화학물질을 잘 흡수합니다. 물보다 훨씬 잘 녹여내요. 탱크 내벽에 남은 석탄 기름이 콩기름 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맛으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냄새도 거의 안 나요. 먹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라벨에는 깨끗한 콩기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폐수 드럼통을 거쳐온 기름인 거죠. 겉은 완벽하고 안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벤젠 같은 물질은 한 번 먹는다고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몇 년에 걸쳐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갉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 피해 규모를 제대로 계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독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명이 안 들리니까, 아무도 응급실로 안 실려가니까 사고가 아니라 일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답이 다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양심 없는 운전사들 문제죠.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그 운전사들 몇 명 잡아서 처벌하면 끝날 일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전사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운전사가 똑같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강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조차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합법이라서 무서운 겁니다. 운전사 한 명의 양심 문제였다면 차라리 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이걸 허용하고 있으면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들여다보는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법입니다. 한국은 식품위생법으로 식용유를 옮길 때 전용 용기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화학물질을 실었던 탱크에 식용유를 넣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영업정지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유럽도 2004년부터 식품 전용 운송 수단을 의무화했고 어기면 수십만 유로 벌금에 공장 폐쇄까지 가능해요. 미국도 2016년부터 FDA 위생 운송 규칙으로 관리합니다. 한국, 유럽, 미국 모두 식용유와 화학물질을 같은 탱크에 싣는 걸 법으로 막아놨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도 권고 수준의 기준은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걸 강제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이 비어 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식용유 전용 탱크를 의무화하는 법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법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배관에 구멍이 나면 물이 새듯이 법에 구멍이 나면 독이 셉니다. 제조공장 현관문은 잠가놓고 운송이라는 배관은 그냥 뚫어둔 집인 거예요. 도둑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그럼 식용유를 받는 제조사가 탱크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안 씻은 운전사도 처벌 조항이 없고 안 확인한 제조사도 책임 조항이 없습니다. 양쪽 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악당이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악당이 없는데도 독이 흐르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진짜입니다. 이번에 지목된 기업 중 하나가 중저량 유지 텐진법인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 중국 곡물비축관리공사, 영어로 신호그레인이라고 부르는 국가기관의 자회사예요. 한국으로 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해당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닥치면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최후의 보루, 바로 그 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의 식용유가 석탄 화학물질이 묻은 탱크에 실린 거예요. 동네 가게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한 일입니다. 소방관이 직접 불을 지른 격이에요.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질문 하나가 풀립니다. 왜 정부가 아니라 기자가 먼저 알았느냐? 고도가 나간 게 7월 2일인데 중국 국무원이 부처 합동조사단을 꾸린 건 그 며칠 뒤였습니다.
14억 명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유조차를 쫓아다닌 기자 한 명보다 늦은 거예요. 아파트에 가스가 새는데 소방서가 아니라 옆집 주민이 먼저 발견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 폭로한 신경보 기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유조차 행적을 직접 추적하던 온라인 도구도 기능이 막혔어요. 일부 해시태그는 검색이 안 됐고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못 막으니까 문제를 본 사람을 지운 겁니다. 오염은 그대로 두고 오염을 비춘 거울을 깬 거예요. 심지어 관영 매체조차 이걸 두고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은 샜는데 정작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같은 국영기업들은 계속 돌아갔고 법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컸는데 늘 그렇듯 뒷북이었고 헛발질이었던 거죠. 처벌은 어땠을까요? 7개 회사에 합쳐서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14억 명의 식탁을 흔든 사건의 가격이 그겁니다. 이 정도면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예요. 게다가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오염된 기름이 어느 도시 어느 식당으로 풀렸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껐다는데 어디까지 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중국의 식품 스캔들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으면 무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가 터집니다. 분유 회사들이 단백질 함량 검사를 통과하려고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분유에 넣었어요. 플라스틱과 접착제 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만드는 가루를 아기 분유에 섞은 거예요. 검사기를 속이려고요. 어린이 약 30만 명이 중독됐고 6명이 숨졌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던 산노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책임자에게는 사형까지 집행됐습니다. 끔찍하지만 여기엔 의도가 있었어요. 범인이 있었습니다. 2010년 불과 2년 뒤에 하수구 기름 사태가 터집니다. 하수구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폐유를 건져 정제해서 식용유로 되파는 조직이 전국에서 적발됐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수백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주범에게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도 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유조차는 다릅니다. 아무도 독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10만 원을 아끼는 게 관행이 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법이 안 막으니까 모두가 한 거예요. 2008년엔 범인이라도 있었습니다. 2024년엔 범인이 사라지고 시스템만 남았어요. 체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구조는 더 나빠졌어요. 갈수록 범인은 사라지고 구조만 남습니다. 천리둑도 개미 구멍 하나에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10만 원짜리 그 작은 구멍이 14억 명의 식탁이라는 둑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멜라민은 제품을 바꾸면 됐고 하수구 기름은 공급처를 바꾸면 됐어요. 그런데 유조차는 운송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용 탱크를 도입하고 검사 체계를 만들고 강제하는 법을 세워야 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주에는 수조 원을 쓰면서 식용유 탱크 법규 하나 만드는 데는 16년 넘게 손을 안 댄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정부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터지자 집에서 직접 기름을 짜는 가정용 차규기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 온라인몰에서 차규기 검색량이 22배로 뛰고 판매량은 4배로 늘었어요. 단 2주 만에 평소 반년치 판매량을 넘겼습니다. 홍콩에서도 본토 사람들이 건너와 식용유를 사재기했고요. 중저량이 만든 식용유 브랜드는 타오바오와 징둥 같은 대형 온라인몰에서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14억 명이 국가가 관리하는 기름을 못 믿어서 집에서 기계로 직접 짜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소비자의 변덕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불신임 투표예요. 한 나라가 국민이 매일 먹는 기름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못 지킨다는 신호예요. 우주를 가고 항공모함을 띄우는 힘이 있어도 정작 아침 식탁을 못 지키면 그 힘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가장 약한 곳이 뚫려 있는 속. 이 둘이 이렇게까지 갈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중국 안에서 벌어진 중국 얘기 아니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공된 식품이 한국마트에도 들어옵니다. 라면 스프에도 과자에도 냉동식품에도 식용유가 들어가요. 그 식용유의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어떤 탱크를 타고 왔는지 지금으로서는 추적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의 연간 식용유 소비량이 500만 톤에서 4천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그 상당량이 대형 유조차로 옮겨집니다. 탱크 한 대가 한국 가정에서 쓴 1.8리터 병으로 환산하면 약 2만 병 분량이에요. 그 한 대가 직전에 뭘 실었는지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최종 소비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과자, 라면, 냉동식품, 튀김류를 만드는 공장의 원료로도 들어옵니다. 원료 단계로 들어오면 포장에 오산 콩기름이라고 따로 표시되지도 않아요. 한번 가공되고 나면 그 기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한국식약처 검사가 잡아주지 않느냐?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한국식약처의 수입 식품 검사는 농약 잔류량이나 중금속 같은 일반적인 오염 항목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유조차 탱크에서 묻어나온 미량의 벤젠이나 톨루엔이 그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운송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은 제조 단계의 오염과 성격이 다르거든요. 완제품만 검사해서는 운송 중에 생긴 오염을 100%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건 식약처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방식의 오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도둑이 현관이 아니라 배관으로 들어오는데 현관 자물쇠만 점검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분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식품 속 기름은 어느 탱크에서 왔는지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건 개인의 주의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단계의 검사 설계를 운송 오염까지 염두에 두고 다시 짜야 막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남의 나라 가십이 아니라 우리 검역 시스템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식용유 전용 운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영업정지의 형사처벌이에요. 한국, 유럽, 미국은 다 막아놨고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강제 규정이 비어있는 건 사실상 중국 하나입니다. 한 중국 시장 분석가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일을 겪은 중국 소비자들이 결국 수입 기름으로 갈아탈 거라고 내다봤어요. 2008년 멜라민 때 중국 부모들이 호주와 유럽 분유로 몰려갔던 것처럼요. 그때 그 사재기로 호주와 홍콩 마트의 분유가 동났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분유 개수를 제한하는 나라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불신 하나가 이웃나라 진열대를 비운 거예요. 식탁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식탁이 이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가 중요하고 솔직히 그 벽에도 구멍이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이게 사고냐 설계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이겁니다. 26층 건물에서 돼지를 키우고 하수구에서 기름을 건지고 석탄 탱크로 식용유를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벌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구조입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을 포기하는 구조, 법이 안 막으니까 관행이 되는 구조, 터지면 처벌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는 구조, 그리고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식품 안전은 건물과 같아요. 겉은 번듯합니다. 유리창이 반짝여요. 그런데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 없이 올라간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닙니다. 무너질 때 그 안에 14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사형을 선고했고 2010년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2024년엔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을 잡아도 구멍은 막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매번 더 시끄러워졌는데 정작 바닥은 한 번도 손보지 않은 거예요. 사형보다 무서운 건 사형을 집행하고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캔들은 올까 안 올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올까의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도
정부보다 기자가 먼저 알게 될 겁니다. 무너지는 나라는 식탁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이미 우리 식탁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이 구조가 어디까지 우리 식탁과 닿아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오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